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2월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바뀔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 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미 매주 2차례씩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된 만큼 주 3회 이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면서 잠시 멈춰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계엄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도 빠르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기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4일부터 진행될 변론 기일에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됐던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4일에는 국회 측이 요구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던 이들로 이번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틀 뒤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심판정에 섭니다. 한 주 뒤에도 굵직한 증인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옵니다. 같은 날 백종호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는데 선거 부정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된 마지막 변론 기일은 13일에 잡혀있는 8차 기일입니다. 헌재는 오는 6일 6차 변론 기일부터 종일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심리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30명 넘는 증인과 무더기 증거를 신청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법조계에서는 폭동의 구체적 방법을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담을 넘는 게 맞다. 차를 막고 판사를 끌어내자.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작성자들은 내란 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폭동 전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전광훈 목사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전 목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폭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요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그냥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자 이 말하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깨부수고 뭘 하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렇다면 그건 좀 더 폭동할 의도가 있는 거고. 전광훈 목사의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법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나 그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상은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경찰은 내란 선동죄 유일한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 등 일부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취재진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 협박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주최자를 상대로 한 안내와 경고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경찰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 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가운데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검사 4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임명을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 무려 11명이 공석입니다. 부장검사 6자리 중 4명이 비어있고 수사 1, 2부는 부장도 평검사도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 인사위 의결을 통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인사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엄 수사를 이끈 이대환, 차정현 부장 등 4명의 연임안 역시 공수처 요청 2달여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재가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최상병 의혹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공수처에 대한 인사보복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등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임명 대기 중인 7명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등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에서 영장 청구 등 숱한 논란을 촉발했던 점도 인력 충원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검보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국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또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한 대목은 군 사기 저하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한다면 북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분단국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밀이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 도입 반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이후 지금까지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려는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자고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도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 칼날이 자신을 겨눌까 두려운 거냐며 내란 가담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대행이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계승 강화하고 있다며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뒤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며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과 지인 등의 접견이 가능해진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 실장, 홍철호 정무, 김주현 민정수석에 강의구 제1부속실장까지 5명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이루어진 접견은 면회 희망자들의 신청을 구치소 측이 받아들여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란 점을 공직사회에 강조하고 용산 참모진들에게는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에 나서라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의료개혁 경과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등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며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 등 여권 관계자 등과 접견을 이어가며 옥중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까지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접견 일정과 빈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 동십자 교차로부터 적선 교차로 사이에서 집회를 한 뒤 숭례문 교차로를 거쳐 태평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구간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권 잠룡들도 조심스레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저마다의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외연 확장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와 탄핵 심판의 본격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의 본선링에 오르기까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이 크게 뛴 김문수 장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거부하며 강성 지지층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물론 일방적 윤 대통령 끌어안기는 전국 단위 선거의 캐스팅 보터인 중도, 수도권, 청년 표심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지난 2년 반 나란 일은 뒷전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지적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8년 전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을 고리로 보수 결집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 뭐 서로이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탄핵을 당하니까 보수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흩어져 버려요. 그거 지금 흩어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계엄은 무모했고 무리수였다면서도 원인은 민주당 의회 폭거라며 거야 책임론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4차례 서울시장 경험을 공공재로 지칭하며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반윤, 반 이재명을 내세워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 절연을 하자는 뜻이고 중도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넓은 보수로 개혁 보수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 여파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맞물려 2말 3초 등 재등판 시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여의도를 벗어나 서울 강남역 대선 캠프를 예고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20대 남성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변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정책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연극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중도층에도 유효할지 관심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실용주의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까지 일단 접어두고 성장에 중점을 둔 신기업 행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든 희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이 대표가 꺼낸 흑묘 백묘론 역시 이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실용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에다 유연하게 양보하며 난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주장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정부가 신속히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초당적인 연금개혁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당 안팎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비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와중에 이 대표도 포용에 힘을 실은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당 지도부 같이 의견들 나누셨고요. 이 모든 건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채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당의 견제 속에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민주당은 강경투쟁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대여 투쟁 노선 또한 이 대표와 동일시된 탓인데 이렇게 당내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큰 이슈도 있었지만 안희정,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고 네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 중도층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선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결과가 뒤따라야 할 거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2주 전부터 전선에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종전협상 전망도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2주째 전선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자들이 뉴욕타임스에 말한 내용인데 북한이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일단 퇴각했다가 추가 훈련을 받거나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병력 11,000여 명을 파병했지만 석 달 만에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전에 대비되지 않은 전술에 전열 재정비나 후퇴 없이 돌격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게 서방 군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군이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향후 동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 옳고 그른 것, 거짓과 현실 왜곡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쪽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It's clear that Russia's demands as a minimum for any kind of ceasefire ar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Ukraine continuing to exist as a state. So the problem is, whose side is Trump going to be on?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며칠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고 국내 현안이 급선무인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크렘린궁은 푸틴과 트럼프의 접촉을 위한 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정상의 통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 도발과 핵시설 방문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수위는 조절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엿보여 협상 사전 단계부터 기싸움을 본격화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 수단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 내지 7,511 초간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발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설 당일엔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또 찾은 것으로 핵 대응 태세를 한계 없이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재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곳곳에서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이 명확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도발에 나섰고 미국이나 트럼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잠재적인 적수, 간악한 적대국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강경 대미 대응 전략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자극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북미 협상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이 전혀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조건, 그다음에 확실한 대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이런 밀당은 계속될 것 같다. 당분간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이 종료되기 전까진 북미 관계보단 북러 밀착 관리에 공을 들이며 핵심 군사기술 등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를 챙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의 방점을 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긍정적인 신호로 화답하기보단 밀당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백악관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소식을 전하며 애틀랜타 이민세관국이 지난 28일 한 한국인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체포된 한국인이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9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체포했다고 밝힌 불법 체류자 가운데는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과테말라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베네수엘라 특별 임무대사인 리처드 그레넬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그레넬 특사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만나 미국으로 건너온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에 맞춰 공개된 중국 AI 딥시크는 미국 AI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이 견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00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튿날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과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때마침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염가 AI 모델 R1의 오픈소스를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며 10배 넘는 개발비를 투입한 챗GPT의
굴욕을 안겼습니다. AI판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진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DeepSeek was done all above board. That's nonsense. Okay? They stole things, they broke in, they've taken our IP. It's got to end. 오픈 AI도 딥시크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딥시크가 자신의 정체를 챗GPT 개량형이라고 밝힌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금 딥시크 채팅창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오픈 AI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중국 보안업체들은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0배나 늘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某些国家真是脸都不要了，眼看着在人工智能领域被中国超越，就使出这种下三滥的手段，发动起大规模的国家级 DDoS 攻击。 미국의 이런 견제에 굴하지 않고 중국 알리바바까지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으며 기술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CCTV로 생중계된 춘제 갈라쇼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군무를 무대에 올려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기술 통제가 실패했다고 비꼬면서도 양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설 연휴 기간 등장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 AI 기업 딥시크. 우리 산업계도 딥시크 등장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호재일지 악재일지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일단 AI 저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생산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경 기자입니다. 딥시크 등장이 몰고 온 가장 큰 충격은 사양이 낮은 반도체로도 오픈 AI에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AI 시대 개막에 발맞춰 고성능 메모리칩 개발에 앞다퉈 투자해온 업계로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비싼 고사양 메모리칩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간의 투자와 향후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최대 수요처인 NVIDIA의 지위가 흔들리면 여기에 납품해온 우리 기업들의 수익률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위기감보다는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시장 내 장기적 기회 요인 및 단기적 위험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는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급변하는 AI 시장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AI 수준이 인간지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딥시크의 부상이 AI 산업 저변을 넓혀 오히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사양 칩만으로 AI를 만들었다는 딥시크 측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의 HBM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종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충실히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AI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는 HBM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에 그친 삼성전자는 올해 고사양, 고용량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기존 구형 메모리 생산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10조 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딥시크 출현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산과 투자 계획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차량 20여 대가 고속도로 터널안 도로에 떨어져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 조각을 피하지 못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와 숙박시설 등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홍민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와 견인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어지럽게 뒤엉켜 서 있습니다. 터널 앞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수암 터널 안에서 차량 24대의 타이어 등이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차들이 도로 위 가로 50cm, 세로 80cm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지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터널 유지 관리를 위해 측면에 설치된 구조물인 공동구 덮개가 파손돼 파편이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콘크리트 그 벽 물체 같은 게 그게 튀어서 도로 안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접촉이 있었던 차들은 전부 다 파손이 다 된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사고 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공동구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비닐하우스 일부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타버렸습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가 절반 정도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대전 중구의 한 숙박시설 별관 바비큐 시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이 머물던 본관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주말까지 눈이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걸로 보여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입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두껍게 쌓인 눈 위로 또 눈이 내려 쌓입니다. 설 연휴 쏟아지던 폭설과 매섭던 강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찌뿌둥한 날씨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날씨는 덜 추운데 또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은 좋아요. 한반도를 뒤덮었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강원 남부와 충청, 영호남 내륙 지방은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최고 7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젖은 도로가 얼어붙을 거로 보여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절기상 입춘이지만 봄을 무색하게 만드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엔 한파 속에 또 한 번 최대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거로 예보돼 시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와 전국적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2월 중순 이후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면서도 일시적으로 기온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남은 지난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기며 기후위기의 경계를 넘었는데요. 한반도 역시 잦아진 폭염과 폭우로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 올해에도 기상 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5.1도, 2023년의 최고 기록을 단순에 뛰어넘으며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경계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긴 첫 해로 기록되며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That the year that just passed, 2024, was the warmest year on record, and that is at about 1.55 degrees centigrade above pre-industrial levels. 중국과 브라질, 케냐, 독일,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에티오피아와 네팔은 산사태, 인도에선 5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관측사상 폭염 일수와 열대야,
해수온도 등 줄줄이 역대 1, 2위를 찍었습니다. 높아진 기온과 해수온도는 폭우를 불렀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16차례나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가운데 80%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례적 기상 상황이 지난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강수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 올해도 이례적 호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번 응결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한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평균의 2배 이상. 전문가들은 올해도 온난화가 지속하며 폭염과 폭우뿐 아니라 계절을 넘나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비껴갔던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으로 23곳의 국립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국립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수많은 동물의 생활터전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희귀한 활동 모습이 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 쌓인 국립공원은 담비 가족의 겨울왕국. 멸종위기 2급인 담비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호랑이나 표범이 사라진 우리 산속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두더지 잡기는 일도 아니고 제 몸보다 10배는 좁기 큰 고라니까지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나무 위에 선 하늘다람쥐가 공중의 맹주 긴 점박이 올빼미를 따돌리려 사투를 벌입니다. 멸종위기 생물끼리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먹이사슬에 동정심은 없나 봅니다. 순둥이 대명사인 노루가 뿔을 부딪히고 발을 구르며 싸우는 영상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립공원은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입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다녀간 곳에 이튿날 너구리가, 하루 뒤 멧돼지가, 다음 날엔 노루가 몸을 비비는 우리 자연이 연출한 이야기가 매일 국립공원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곤충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소식 그동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남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농업 부산물도 곤충을 이용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죽 형태의 곤충 먹이로 만들고 파리목에 속하는 동해 등의 유충을 넣습니다. 길이 0.5cm 정도의 애벌레 1kg을 200kg의 먹이통에 넣으면 10일 만에 성장한 애벌레와 분변토만 남습니다. 애벌레는 조류나 어류의 사료로 쓰이고 분변토는 퇴비를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남는 음식물 200kg의 자원순환이 가능한 겁니다. 동해 등에는 남은 음식물이 200kg가 들어가면 10일이 지나고 나면 20kg의 동해 등해가 생산이 되고 나머지 10%는 퇴비화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농업부산물에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돼 동해 등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상품성이 없어 폐기해야 하는 양파를 갈아 남는 음식물과 5대5 비율로 섞어 동해 등해에게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 함량은 1.3배 높아지고 지방 함량은 2.5배 줄어 고단백 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땅에 묻을 양파를 동해 등해를 이용해 사료와 퇴비로 환원하고 무엇보다 매립으로 생기는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겁니다. 폐기되는 양파를 처리하면 동해 등의 유충을 사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유충에서 나오는 분변토를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경남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사과와 단감 등 버려지는 농업부산물 처리에 동해 등해를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곤충을 활용한 자원순환의 영역이 더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제주는 정부 목표보다 15년 빠른 오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리백 달성 분야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탄소 흡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84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림탄소 상쇄사업 인증을 받는 2030년 이후부터 숲은 매년 이산화탄소 269톤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1년부터 이 숲의 탄소 흡수량을 국내 탄소 시장에서 거래,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이어집니다. 고정식 수소 충전소에 이어 이동식 충전소를 배치해 수소차 이용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수소 저장 방식을 실증하는 특구 선정에도 나섰습니다. 또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른바 아리백 적용도 확대해 나갑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아리백 달걀에 이어 재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하우스귤도 올해 아리백 실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1차 산업 분야에서 더 다양하게 알리백 실증 사업들을 진행하고 알리백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우유, 감귤 분야에 있어서도 알리백 제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특구에 선정되면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 부식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방류 1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에 완료된 10차 방류 이후 방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측정 확인용 탱크 내부와 일부 배관 등에서 부식 현상을 발견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쿄전력은 11차 방류 전까지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해당 문제가 방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IAEA로부터 방류 설비 점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3일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극우 정당과 손잡았지만 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유입 제한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338표, 반대 349표로 부결했습니다. 이틀 전 기독민주당 지도부는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의 찬성으로 이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은 지금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산청, 함양,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의 양은 1에서 5cm, 그리고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비나 눈이 얼어서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도, 대구가 영상 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를 비롯해 춘천과 청주, 대구, 창원 모두 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